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난이도 상인데요. 난이도 상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작년 가을 수준이면은 이 정도는 이제 숙달이 다 돼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이제 봄이잖아요, 봄. 아직. 그래서 선생님들 명심하셔야 될 게, 다른 여타의 뭐 노량진 모든 학원들은 문풀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 많이 오는데요. 문제를 거의 안 푸는 거죠. 거의 안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푸른 문제 해봤자 몇 문제 되지도 않고 안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4월에 난이도 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고 9월, 10월에 난이도 상은 더 높은 문제 많이 풀어요. 근데 이제 그 작년 수강생 선생님들이 작년 시험장에 들어가서 막 되게 열받아 한 분들도 많아요. 문제 왜 이렇게 쉽게 나왔어? 막 이러면서 뭐 어려운 문제 다 붙죠. 그렇게 되면 다 붙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운 거고 그 중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런 건 너무 쉽게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문제를 풀어봐서 아시겠지만은 올 서답식이잖아요. 올 서답식 올 열린 문제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다른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서 답을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연습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가서 시간이 팡팡 남는 거지. 진짜 논술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시간이 엄청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덜 받는 줄 알았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아마 누가 카페에다 올린 것 같은데, 예, 카페에다 올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다 나왔거든요. 저한테 N수행 쌤들이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저한테 말을 했는지도 기억을 하는데, 이런 교수님, 그러니까 저하고 좀 래퍼가 있는 분이었죠. 이런 것까지 풀어야 돼요. 막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시험 끝나자마자 저한테 전화하고 교수님 그거 나왔어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희한한 게 지금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 상이라고 했지만 가을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난이도 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쌤들이 어려우셨을 텐데 희한한 게 나중에는 이런 거 갖고 저랑 대화가 돼요. 나중에는 다 풀리고 대화가 되니까 뭐 사실 이제 유아 임용 시험 문제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게 선생님들이 한없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교수들도 문제를 낼 때 난이도를 나름대로 다운시키고 시험 범위도 한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상자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예리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한정을 해요. 낼 만한 걸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 하면은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공부를 안 했고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밤새는 거는 본인 취향이에요. 밤샌다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상하게 하면서 밤을 새니까 어려운 거지. 제가 이상하게 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지식의 구조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시험 문제와 공부한 것과 유사하게 나와도 답을 쓸 수 있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5개념을 명칭만 외우는 거예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와 답, 그 공부한 범위가 너무 적어요. 기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이제 이 학원가의 강사들이 본인도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붙여갖고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이만큼 확장을 시켜 놓으니까 그것만 보고 시험에 들어가서는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 이만한 분량을 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할 것과 뺄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할 것만 하고 나머지는 문제로 연습을 시키면서 기초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기초 체력이란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응용력을 향상시켜가지고 이 문제가 응용이 되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안 본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 안 본 문제가 나와도 이게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안 본 문제가 나와도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동원해서 풀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를 철저하게 연습을 막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뭐 지금 어려운 거. 그리고 시험 문제는 기본이에요. 시험 문제는 제가 기본 문제도 엄청 많이 풀려드리거든요. 근데 기본 문제도 기존에 봤던 각도 말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물어봐도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기본 이론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뭐냐면 공부를 어떻게 너무 평면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돛 닦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대로 앉아서 용어가 틀려지거나 순서가 틀려지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교수들이 수험서를 공부하고 거기서만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정말 선생님 너무 어렵지만은 이게 지금 요번에 봤을 때 어렵다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시험 시간도 모자라고 어렵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나중엔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많지 않고 할 게 뻔해요. 그리고 제가 문제 반복도 많이 시켜드리고 비슷한 유형, 다른 유형 막 우리가 워낙 이렇게 거의 해병대 훈련처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량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 이제 답을 쓰시면서 선생님들께서 문제 읽고 답 쓰시면서 아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선생님들이라면 아예 모르겠다 이렇지는 않지만 답은 못 쓰고 뭐 그 정도면은요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아예 모르겠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근데 제 수업을 안 들었던 분은 아예 모른다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평소에 모든 강의 시간에 마지막 종강주에는 꼭 실전 목록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 과목을 단가로 하나씩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직강에 계시는 선생님들 표정을 봐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직강에 오시는 분들은 착실하게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쭉 이렇게 패키지로 따라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학습 공동체 이런 데서도 저랑 래퍼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쉬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 어떡해요?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4월이고요. 연습을 하면 다 돼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문제 푸는 거를 실전 모고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론 공부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을 쭉 공부하는데 평면적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계속 기본서 보면서 평면적으로 공부하죠. 그러면 내가 아는 것만 공부하고 있고 계속 모르는 건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를 반성적 사고를 해봐야 되잖아요.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내가 아는 것도 다시 확인하고 모르는 거를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N수생들이 계속 같은 점수대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아는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서만 계속 보면 그렇게 돼요. 앉아서 기본서 회독만 하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좋지.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우물한 세상에 딱 앉아갖고 하늘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면 너무 편하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하늘이 너무 커다랗고 막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늘이 막 보이는데 시험장에 가서 그걸 경험하면은 이제 때는 늦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저한테 9월부터 문제 풀면 됩니까? 이러는데 늦어요. 아니 9월에 뭘 복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9월부터 풀면 늦어요. 지금부터 현타를 열심히 느껴갖고 현타를 사람이 느끼면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 계속 현타의 연속을 막 느끼면서 자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9월 전에 끝나버려야 돼요. 이게 9월은 확인만 하는 거예요. 확인만. 선생님들 수능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도 공부를 잘했지만은 진짜 공부 잘했던 친구가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 얘기 자주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명 만났던 사람들 중에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도 막 대학자들도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자면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쟁률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유아 임용계에서 그 정도 돼야 붙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커트라인 생각해 보세요. 커트라인. 그리고 경쟁률 생각해 보세요. 올해 경쟁률이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될지 또 퀘스천이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탑 수준을 해야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수석하고 그냥 커트라인에 붙는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제가 막 공부 잘하는 애들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데 어머 나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도 유아 임용계에서는 그렇게 돼야 붙을 수 있고 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이제 공부 엄청 잘해, 제 얘기하면 너무 자랑 같으니까. 제 친구들 공부 엄청 잘했던 애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걔가 11월에 수능인데, 수능하고 우리 보는 시험 날하고 많이 비슷해요. 11월에 수능인데, 걔가 9월에 이제 문제 풀기 시작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11월에 시험인데 9월에 문제 풀기 시작하는 애들은요. 내년 후년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말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수능 보는 애들보다 머리 좋아요? 그때가 머리 더 좋았어요. 그렇죠? 시험 과목이 수능보다 훨씬 쉽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옛날 수능 때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과거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9월부터 풀면 늦어요. 9월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가지고 과목당 일주일에 과목당 문제집 한 권씩 풀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문제집 사러 많이 다녔어요. 문제집 사러,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온라인 서점 이런 게 없으니까 문제집을 직접 가서 샀는데 서점에 문제집이, 더 풀 문제집이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그 수능 시험장에 가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유형을 싹 다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외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재라서 잘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싹 외워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맞출 수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모르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 정도 문제집을 풀고 들어가면 모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풀었던 거랑 똑같지 않게 약간 변형된 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찍어도 맞아요, 그런 거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자꾸 막 커트라인에 붙어서 붙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사람 치고 붙는 사람이 없어요. 1등할 생각하면 커트라인에 걸려서 붙을까 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로 연습을 하시는 거고, 이 문제는 실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시험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나와요, 보통. 저하고 푸는 문제보다 1차든 2차든 훨씬 쉬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해두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또 보도록 하실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콜버그와 메이어 등은 구성주의와 기억의 차이점을 가와 같이 설명했어요. 구성주의와 기억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 중심을 추구하는 구성주의 교실에서는 유아와 자극 간에, 자극이 뭐냐면 물체, 환경, 사람이에요. 아, 이거 뭐지? 이거 구성주의라고 하는데 요거는 삐아제이 구성주의 비슷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이 구성되어 나가는 게 이제 구성주의가 확실한 거죠. 동그라미 1에 기억을 채우고, 위에는 구성주의인데 밑에는 그럼 뭐냐는 거죠. 유아한테 자극을 줘요. 그러면 유아가 반응해요. 자극 대 반응. 요거 행동주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행동주의입니다. 자, 동그라미 2에 구성주의 교실과 행동주의 교실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건데, 뭐 요거는 이제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열린 문제예요. 이렇게 맞게 쓰면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렇죠? 자, 구성주의 교실, 저는 이제 보시면은 구성주의 교실, 그다음에 행동주의 교실 이렇게 나눠 썼는데, 구성주의 교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쌍방향적인 가르침, 유아가 스스로 생각하고 지식을 유아가 구성하는 거예요. 너 요게 지식이야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게 아니고 지식을 유아가 구성하는 거예요. 자, 대체로 이제 이런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구성주의의 키워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는
이제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자극 대 반응 아시잖아요. 주어진 자극에 반응하면서 학습하는 거. 요게 이제 행동주의 교실인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뉘앙스가 들어가면 이제 답이 되기는 합니다. 자, 키워드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이제 요 표를 보시면은 구성주의 교실에서 보시면은 여기 구성주의 유아가 있고 유아가 스스로 물체 환경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동화 조절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물론 여기 사람도 있긴 환경 사람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요런 도식은 대체로 피아제적인 그런 이제 구성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피아제는 유아가 이제 혼자서 자극받는 거예요. 먼저 처음에. 그러면서 스스로 지식을 막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행동주의는 이제 자극을 유아한테 주면 유아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반응을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은 콜버그와 메이어는 구성주의를 계속적인 쌍방적인 상호작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행동주의를 유아의 수동적인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성주의는 상호교류가 있는 쌍방향적인 상호작용이고 계속적인 지식의 재구성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죠. 구성주의는. 그래서 유아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가게 되고 지식을 재구성하는 건데 구성주의의 반대 뭐죠? 구성주의의 반대는 이제 여기서는 행동주의하고 구성주의를 대조했지만 구성주의의 반대는 지식관으로 봤을 때 구성주의 지식관의 반대는 객관주의예요. 객관주의. 교과 중심 교육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객관주의적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행동주의도 객관주의죠. 객관주의는 옛날에 모더니즘 시대의 그런 지식관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진리, 지식 이런 게 명백하게 정해져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객관주의와 대조가 되는 구성주의, 그죠? 구성주의는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해요. 그죠?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데 이 컨스트럭트 뭐 건설한다, 짓는다, 구성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컨스트럭티비즘, 컨스트럭트 구성한다, 짓는다인데 지식을 아이들이 머릿속에 구성하고 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가 너무 다양한 거죠. 지금 지식 정보화 사회잖아요. 지금이 지식 정보화 사회인데 지금 지식의 팽창 속도는요. 옛날에 비해서 하루에 지식 생산되는 양이 옛날에 막 100년 이렇게 지식 생산됐던 양과 맞먹어요. 그걸 다 가리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도 너무 다양하고 직업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이 옛날에는 사회가 단순하니까 필수 내용 정해가지고 너희 요것만 공부하면은 앞으로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컸을 때 이게 꼭 필요해. 요렇게 확신 있게 가르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해 이렇게 얘기를 확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공부하면 네가 커서 유용할 거야? 그런 말을 못해요. 매일매일 지식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나오고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기 때문에 선생님 말 들었다가 얘가 이제 완전히 낭패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식은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내가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구성주의는 쌍방향적 상호작용. 그래서 선생님도 뭐가 옳은지 잘 몰라요. 대신에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쌍방향적인 상호작용, 계속적인 지식의 재구성.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학교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막 계속 해체되는 해체주의예요.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행동주의는 유아들의 수동적 학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극이 주어지면 유아는 수동적으로 선생님의 일방적인 요구, 일방적인 가르침, 구성주의는 요런 걸 배격하지만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수동적 학습, 일방적 가르침, 뭐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는 쌍방향적 가르침을 통해서 유아 중심의 교실을 만들어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1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자, 구성주의 교실에서 교사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성주의 교실에서는 교사가 계속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식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여기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교사는 자율적으로 수업을 계획하는 게 맞아요. 구성주의에서는. 누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실에서도 유아도 놀이와 삶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는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상호 존중하는 교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구성주의의 이제 수업 모형이기도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까미 드브리스가 구성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실의 협동적인 사회 도덕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한 내용이 나에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까미 드브리스의 구성주의 교실 속에서 갖추어져야 하는 사회 도덕적인 분위기 중에서 교사와 아동의 관계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게 엄청 쉬운 건데 말이 이제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여기 사회 도덕적인 분위기, 사회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 규율 이런 의미죠. 사회 이 함께 공유하는 규칙, 규율. 학습에 있어서 유아와 이 학습 공동체가, 이 학습을 하는 교실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규율, 이런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규율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구성주의 교실에서는 강요와 억압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왜, 규율, 도덕, 이런 게 이제 거의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라고 하면 이 교실이 하나의 사회잖아요. 이 교실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암묵적인 룰, 규칙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학급을 운영할 때 교사가 어떤 강요가 있는 게 아니고 억압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민주적인 분위기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사도 너무 고압적이거나 명령하는 존재가 아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주의 교실에서는 강요 억압이 아니고 협동하고, 협동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협동학습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구성주의에서는 상호 협동하는 게 중요하고 상호 존중, 그다음에 자율성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고 줄거드리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대략적인 키워드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고 남이 규제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규제하고 같이 협동하면서 협상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 구성주의 교실에서 서로 공유하는 룰이에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도덕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게 좀 어려웠지만 함께 공유하는 룰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은 까미 드브리스가 쓴 용어를 이제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은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자, 그래서 강요 억압의 관계와 여기 상호 존중과 협동 요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보시면 여기 자, 강요와 억압의 관계, 여기는 이제 규율, 규칙 이런 걸 선생님이 정하고, 그리고 이게 옳은 거야, 밑줄 긋고 외워라, 막 이런 게 이제 강요와 억압의 관계예요. 지적으로 강요와 억압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교실은. 근데 구성주의 교실은 상호 존중과 협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성적으로, 학습자들이, 교사도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사고해야 되고 아이들도 반성적으로 사고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지적 도덕적으로 자기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의 밑줄 친 내용에 근거해서 배움과 가르침을 각각 설명하시오. 자, 사실 가나 다는 전부 다 구성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가르침과 배움의 주체에 대한 재개념화를 요구하고 있죠.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바꿨다는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수업 실현하신다면 재개념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자, 교육과정의 공동 디자이너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교육과정에 유아와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공동 디자이너고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배움과 가르침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배움과 가르침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르침도 직접 정답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 가르침도 직접 정답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구성주의니까 환경을 구성해 줘서 유아가 스스로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구성주의적 교사의 가르침에는 그리고 교사가 계속해서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 계속 반성적으로 사고해 나가야 되고, 배움은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배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배운다, 교사와 유아가 함께 가르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유아가 가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사가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이 공동 연구자, 공동 학습자 이걸 넘어서서 교사가 배우고 유아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순간순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해설 좀 보시면은요. 교사는 유아가 교실의 교수학습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유아가 나랑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한 구성원이고 공동의 지식 구성자예요. 옆반 선생님하고 학습 공동체 하면서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건 납득이 되지만 유아들하고 함께 공동의 지식 구성자다, 이런 것까지는 선생님들이 동의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성주의 교실에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친다, 이런 의미의 재개념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교사는 이제 예전에 이제 가르침과 배움의 주도권을 유아한테 조금 주어 본다, 뭐 이거를 좀 넘어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아도 함께 공동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실은 교수학습 공동체고 교사와 유아는 공동 주체성을 가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교사와 유아는 공동 디자이너예요. 자, 교사와 가르침에 대한 그래서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개념화는. 자, 보시면은 옛날에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유아는 배우는 사람, 그리고 정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에게 정답만 딱 가르치면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교사와 유아가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자, 공부한다는 내용은 뭐냐면 정답을 딱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반성적 사고를 교사도 하고 애들도 반성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마다 지식의 구성의 모습은 달라지겠죠. 놀이를 통해서 같은 놀이를 해도 배우는 거는 애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절한 질문, 적절한 자료,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지원해 줘야 돼요. 선생님들도 계속 반성적 사고를 해야지 얘한테 이게 필요하겠구나, 쟤한테 저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완전 지식 정보화 사회에다가 구성주의 사회에다가 어마어마한 사회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 공부를 생각하면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옛날 거 계속 공부하고 막 그게 뭐 이렇게 좋은지 그것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런 관점을 좀 갖고 우리가 해시리도 보셔야 되고 지식이나 수업 실현이나 1, 2차 다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자, 다음은 유아의 발달과 놀이, 시민교육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이제 뭐 쉽죠. 이거는 뭐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두 개의 발달 수준을 쓰라는 건데, 자, 이번에 1번 가의 밑줄 친 내용에 근거해서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을 설명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에는 비계의 사례 한 가지를 쓰라는 건데, 근접 발달 영역이 뭡니까?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자주 설명하지만 애가 이렇게 있어요. 애가 원래 지식의 수준이 요만큼 돼요. 근데 얘가 이제 혼자서 막 넓이 뛰기, 구덩이 뛰기 하고 막 이래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자기가 갈 수 있어요.
그죠?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요게 실제적 발달 수준이죠. 실제적 발달 수준. 이것도 지 혼자 노력해야 돼요.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까지 안 늘어요. 지 혼자 맨날, 왜 이제 뭐 하나 꽂혀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해보면은 늘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얘가 열심히 하면 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느는 게 힘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늘려면은, 여기까지 느는 거는 선생님의 도움이나, 뭐, 아무튼 뭐, 도움이 필요해요. 비계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뭐 선생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이에요. 잠재적 발달 수준. 그죠? 잠재적 발달 수준인데, 자, 요 영역, 요 거리의 차이, 요 영역, 요게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근접 발달 영역. 요게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요 거리의 차이, 요게 근접 발달 영역인데 여기에 머물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머무르는 게 괴롭지. 엄청 괴로워요. 그냥 편하게 여기 있는 게 훨씬 쉬운데 여기 있으려고 하면 막 괴로워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지적인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머물게 되는데, 근데 이 근접 발달 영역은 계속 변하죠. 이제 얘가 여기 있는 게 너무 편해졌어요. 그럼 이미 여기는 얘의 근접 발달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제 더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들마다 근접 발달 영역도 다르고 여기 계속 머물다 보면 이제 지적으로 훈련돼 가지고 쉬워져요. 그럼 더 높은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근접 발달 영역에 정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계의 사례를 제시를 하는 건데, 자, 비계의 사례를 보시면은 비계, 스캐폴딩, 뭐 이런 거, 비계 스캐폴딩 같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비계는 어떤 거죠? 원래 건축 용어로 쓰인 건데, 높은데 뭐 공사할 때 발판 제공하는 거, 그게 이제 스캐폴딩, 비계입니다. 자, 잘 안 올라가지잖아요. 그럼 발판이 있으면 위에 공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발판을 선생님이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생님들의 의무입니다. 사실 그렇죠. 비계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얘의 수준을 파악해서 얘가 약간 어려운 단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한다던가 수업 뭐 자료를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띵트를 한 단계 더 높여준다던가 그 다음에 힌트를 준다던가 뭐 길잡이를 제공해 준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좀 옆에다 붙여 준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소리 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애들이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 요것도 스스로 혼잣말 이런 것도 비계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비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보실게요. 2번. 자, 2번 보시면은 나는 최근에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자, 나를 보시면 뭐 유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제 이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지 그런 데서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계화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문제도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세계화로 인해서 막 뭐 환경, 뭐 기후변화, 막 세계화되면서 분쟁도 증가하고 빈곤이 심화되고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원래는 단일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면서 우리나라도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글로벌화, 세계화 같은 겁니다. 자, 글로벌화된, 세계화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나에 있는 건데 나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민의 특성을 설명하고 자, 이제 세계 시민의 특성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세계 시민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세계 시민 의식이 있어야 하고 세계 시민 의식은 어떤 건지 그걸 쓰라는 거고. 자, 동그라미 2에 보시면 글로벌화된 같은 얘기입니다.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입장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지구촌 이래갖고 하나가 됐으니까 생각이 엄청 많이 다르니까 맨날 싸울 일이 생기겠죠. 뭐 가족들도 싸우는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유아들에게 시민적 역량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적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답은 1번, 동그라미 1번은 세계 시민 의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요. 문제가
어떤 용어만 딱 쓰면 답이 되게 그렇게 안 나 있죠. 요즘에 새로운 관점, 이렇게 영역을 막 넓힌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들도 이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해하면 쓸 수 있는 문제 형태로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지문을 보고 이해하면 쓸 수 있게.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시험 문제를 보면서 느낀 게, 양심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쓸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계 시민 의식이고, 자, 세계 시민 의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 나라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지금 이웃나라, 옆나라에 막 홍수가 엄청 났는데 뭐 우리만 안 났으면 됐지.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후 문제 때문에 그게 곧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옆에 나라에 홍수가 났으면 어떡하지? 막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다른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 이게 세계 시민 의식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세계 시민, 글로벌 시민에 대한 내용 여기 간략하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 글로벌 시민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 있고 사회교육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자, 세계 시민이라는 것의 정의 있고요. 해설해 보시면은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에 보시면은 기존의 지역 공동체를 넘어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요게 세계 시민이고, 자, 세계 시민 같은 경우에는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이 있고 모든 나라들, 모든 인류와 연대의식을 갖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이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글로벌 시민, 세계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아까도 요 지문에 있었지만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분쟁이나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자,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발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 교육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시민 교육은 거의 세계 시민 교육이랑 맞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계 시민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너무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난이도 중 시험 문제에서도 비슷한 문제 냈어요. 그때도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거 문제 많이 냈는데 인성교육에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고, 인성교육에서 요즘에 그게 가치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에서 가치 문제 교육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런 가치 교육, 가치 문제 이런 걸 인성 교육의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화합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 시민의 굉장히 중요한 품성이거든요. 시민 의식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자, 그래서 그런 시민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치 문제를 교육하잖아요, 우리가. 가치 갈등, 뭐, 가치 문제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글로벌 논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화와 타협입니다. 자, 일단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대화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타협이라는 것의 그런 단어, 어감이 별로 안 좋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고 협의하는 것, 요게 타협입니다. 자, 대화와 타협을 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세련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자, 대화와 타협, 요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화와 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문제를 드러내야지 꾹꾹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일부러 부당하게 손해를 볼 필요도 없어요. 남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드러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한쪽이 양보하고 서로 이제 절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연습을 이제 아이들하고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갈등 발생했을 때 갈등 중재 모형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연습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쟁 문제 학습을 통한 갈등 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 중에 논쟁 학습 이런 거 있어요. 논쟁 학습도 있습니다. 자, 논쟁 학습 방법은 논쟁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자, 논쟁 문제 학습은 주어진 문제나 논쟁점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논쟁은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지닌 토론자들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이제 서로 거의 입장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끼리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이런 것들이 훨씬 적극화된 방식이 논쟁 문제 학습이에요. 대화와 타협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더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방법, 논쟁 문제 학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쟁은 대체로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이 딱 대립되는 입장이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를 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건 절차와 규칙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발생하는 문제들, 그런 걸 가지고 논쟁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논쟁 수업은 의사소통하면서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논쟁 문제 학습의 단계. 논쟁 문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교사와 학생의 역할도 막 달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고요. 자, 논쟁 문제 학습의 단계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유명한 분 거, 국내 학자 좀 유명한 분 거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뭐 딸딸딸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은 요걸 보면 오히려 가치 갈등이라든가 가치 문제가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딸딸 외우고 이게 확실하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요걸 보고 나면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 가치 문제 보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머릿속에서 상상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가치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게 인성교육인가? 그게 이제 뭐냐면 시민의식, 세계시민교육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일선에 있는 교사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초중등 교사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육부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그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에요. 그게 이제 OECD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의 캠페인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그 제재를 받아요. 그런 교육을 안 하면. 자, 그래서 보시면은 1단계는 문제 제기입니다. 1단계는 문제 제기. 논쟁 문제니까 1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자, 2단계에서 가치 문제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얽혀 있는지. 가치 갈등 문제. 지금 이제 대립하고 있잖아요. 대립하고 있으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상대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 갈등 문제를 확인하고 일단 그 전에 이제 가치 검토도 하고 관련된 사실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가치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치 문제 확인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치를 분석을 해보는 거죠. 여기 내재되어 있는 가치.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가 옳은지 네가 옳은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가치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단계에서 가치 확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가치 확인은 뭐예요?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 문제 안에 들어있는 가치는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공해 산업 수출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선진국이 이제 후진국으로 공해 산업 막 수출하고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약간 일리가 있는 게 요새는 좀 아닌데 옛날에 유럽 가보잖아요. 공기가 너무 맑아요. 유럽 애들은 눈 막 주워 먹는다니까. 우리하고는 이게 우리나라 공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쯤에는 유럽의 공기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랐어요.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20년 전쯤에
유럽 애들이 사과를 따서 그냥 옷에 몇 번 문지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좋잖아요. 비 그냥 맞아요. 우산 잘 안 써요. 웬만한 비는 다 맞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비 맞으면 산성비라서 막 머리 빠진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은 웬만큼 잘 살지만 옛날에 못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공해 산업 이런 거는 우리나라 쪽에 이제 많이 와 있고 걔네들은 깨끗한 대기 속에서 숨 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문제다. 그러면 이제 한국 아이하고 뭐 유럽 아이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자, 뭐 모의 대화 이런 걸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가치 문제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가치 갈등. 나는 유럽 사람, 뭐 너는 중국 사람, 너는 한국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이제 가치 문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같이 분석을 하는데 개념 정의를 이제 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걸 보는 건데 이 이제 가치 갈등 해결 기준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 유화책에 이런 걸 써놨어요. 존엄성, 그 다음에 헌법적 가치. 이건 이제 헌법적 가치는 이게 자유권이라든지 뭐 자유권, 인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 대안은 사회적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는 거죠. 유사한 경우, 다른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찾고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철저한 단계를 거치고 나서 분석 단계를 거치고 나서 어떤 대안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대화와 타협이 다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논쟁 문제 학습 단계를 막 딸딸 외울 필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요런 모형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논쟁 문제예요. 논쟁 문제. 가치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식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제가 교수학습 방법에서 토론의 유형, 토론 대형의 유형, 토론의 유형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전에는 토론의 유형 이런 건 중등책에만 나와 있었고 유아책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 뭐 쉬우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토론 대형별로 토론의 유형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사람이 왜 물리적 존재고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대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 나오는 게 틀려요. 네. 가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건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이게 선생이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나중에 흥분하면 막 지말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앉으시면 선생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막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패널 디스커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스커션 방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토론을 많이 활용해요. 근데 토의와 토론은 사실상 다른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근데 이거를 막,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안 낼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르긴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논쟁형, 논쟁 수업은 디베이트에 가까워요, 디베이트. 그래서 요거는 찬반이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게 이제 디베이트, 토론이고요. 토의는 사실은 찬반이 명확하다기보다는 좀 이제 하나의 대안을 가지고 좀 온건하게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사실은 토의인데 이게 토의와 토론을 뭐 그래도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써놓긴 했는데 이거 구분하는 것까지는 내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계선도 애매모호하고 어쨌든 토의와 토론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막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 갖고 막 이렇게 불꽃 튀게 싸우는 거는 논쟁, 토론, 요 디베이트, 논쟁, 토론 거의 영어는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토론의 교육적 효과예요. 토론의 교육적 효과. 토론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 분석 능력, 이해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다 기를 수 있고요. 의사소통 능력, 개방적인 사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참여 의식 뭐 이런 것들을 길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 가치 교육 뭐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방식들을 수업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논쟁 모형이라든가,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의, 토론, 대화와 타협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관계 영역에서 공부하시기는 이걸 보고 나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많이 알아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은 뭐 갑자기 놀이예요. 그렇죠? 다의 놀이에 나타난 사회적 유형을 각각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이제 파트 내 분류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쉬운 문제죠. 그렇죠? 비참여, 방관자, 단독, 병행, 연합, 협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미진이하고 우혁이는 블록 조각을 갖고 놀고 있는데 미진이는 블록으로 인형집 만들고 우혁이는 미진이 옆에 앉았지만 비행기를 만들고 있어요. 요거는 단독 놀이도 될 수 있고 병행 놀이도 될 수 있는데 설명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저랑 같이 출제진들이 출제할 때는 단독 놀이로 답을 냈어요. 단독 놀이를 염두에 두고 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 얘네들이 미진이 옆에 앉아서 뭐 이런 단서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클루로 생각하신다면, 단서로 생각하신다면 요거는 단독놀이가 아니라 병행놀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클루로 준 건 아닌데 클루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한 클루를 더 줬어야 이게 단독놀이인지 병행놀이인지가 명확하게 답이 갈릴 것 같은데 원래 출제진들의 의도는 요건 단독놀이로 낸 거였어요. 자, 단독놀이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놀잇감을 갖고 노느냐 아니냐 그걸로만 갈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놀이의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단독놀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행놀이가 대체로 같은 놀잇감을 갖고 놀죠. 왜냐하면 친구를 의식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자, 단독놀이는 친구를 의식하지 않고 지 혼자 노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놀잇감을 갖고 놀아도 얘가 어떻게 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단독놀이냐 병행놀이냐를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힌트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독놀이, 병행놀이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단독놀이는 단독놀이에 맞게, 병행놀이는 병행놀이에 맞게 답이 써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타난 놀이가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지금 연합놀이죠. 얘네들이 같이 놀이하고 있는데 지금 형준이, 유나 얘네들이 같이 놀이하고 있는데 공동 목표나 역할 분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협동놀이는 아니고 연합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말로만 써놨는데요. 만약에 그림으로 막 이렇게 그려놓거나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이래도 이게 이제 협동놀이인지 연합놀이인지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놀이보다 협동놀이는 놀이가 엄청 크고 멋있어요. 막 역할 분담이 돼서 막 멋있는 뭐 시장도 꾸며놓고 막 가게도 여러 개 만들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것이 협동놀이입니다. 자, 요건 이제 놀이 구분을 좀 하시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자, 3번에 가에서 김 교사가 1, 2, 3의 교수 자료로 수업을 할 때 각 교수 자료들은 가의 밑줄근 어떤 활동에 적합한지 쓰라는 겁니다. 자, 기본 동작, 표현 동작, 동작 감상 요거 3개 중에 골라서 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훌라후프, 평균대, 공줄, 리듬막대, 매트는 기본 동작 활동하기에 좋은 것들이죠. 그렇죠? 뭐 조작 동작, 공 이런 거 조작 동작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동물 등의 머리띠, 리본 테이프, 스카프. 이거 뭐예요? 아이들이 뭔가 좀 창의적인 동작 활동 만들 때 좀 생각하기 쉬우라고 요런 자료들 주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상상하고 만드는 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이제 소품들을 제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표현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작 관련 그림이나 사진 자료, 그 다음에 음악 CD,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DVD, 동영상 자료 이런 건 동작 감상할 때 활용하는 자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해설도 안 썼어요. 그냥 이렇게 쉽게 보시는 문제라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의외로 이것도 틀리는 분들도 혹가다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박 교사와 이 교사가 사용한 유아 동작교육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박 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에 나타난 평가는 또래평가, 자기평가인데요. 이런 평가 역시 대안적 평가예요. 왜냐하면 학습자를 평가 과정에 참여시키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초중등에서도 지금 학습자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거를 많이 권장하고 있어요. 학습자들이 평가에 참여해 보면은 얘네들의 학습의 발전이 굉장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향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교사 보시면은 유아들에게 다른 친구들이 동작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관찰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서 친구가 동작하는 걸 평가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래 평가예요. 또래 평가. 서로 막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초중등학교 보시면은 특별히 중학교 뭐 이런 중학교 자유학기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안 매기는 그런 시험 안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면 순전히 수행 평가만 해가지고 기초학 능력이 떨어진다 막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또래 평가, 자기 평가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술 작품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드는 거 보고 애들 거 이제 늘어놓고 얘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 뭐 이렇게도 해봐요. 네. 그리고 뭐 얘가 이 작품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애 손 들어봐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애들이 손 들었으면은 이제 그걸 점수를 더 주고 뭐 그런 방법도 가끔 써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래 평가의 일부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 학습자들을 평가에 참여시키는 과정을 되게 요구해요. 그런 평가가 몇 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 막 이런 지침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래 평가이고, 자 보시면 이 교사는 유아들에게 동작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그려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건 자기 평가입니다. 자, 자기 평가. 이건 내가 나를 평가해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기 평가를 초중등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애들 점수 줘야 되는데 뭘 지가 지평가해. 그러면은 지는 다 잘했다고 하겠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줘요. 뭐 준비는 몇 분 동안 했는지, 충분히 준비를 했는지, 토론에서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거 체크리스트 하게도 나눠주고 보통 형성평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습자를 평가에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반성적 사고를 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 대안적 평가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또래 평가, 자기 평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4번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4번은 1번 가는 교사가 교실에서 아동문학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두 가지 문학 활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문제를 잘 읽고 쓰셨으면 답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자, 뭐 창의적으로 활용했다 이 말에 걸려가지고 뭐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교사가 문학 작품을 나름대로 자신한테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치카치카 양치질 안 할래. 요게 이제 사실동화, 생활동화인 것 같죠?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양치질 교육한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기본 생활 교육한 거죠. 자, 아이들이 그냥 양치질 하는 거 막 교육하면 재미없는데 재미있는 책 읽고 뭐 양치질 면허증도 만들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생활 동화를 활용해서 기본 생활 지도에 활용한 사례 뭐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술연필, 요 책은 이제 환경 문제를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제 여러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그게 진짜로 이제 동물이 되고 뭐 회오리 바람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이제 공격하려고 오니까 막 회오리 바람을 그리니까 여우가 도망치고 막 이제 이런 거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술연필 책을 읽고 책 주인공이 경험한 일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봤어요. 자, 요거는 읽기 공부를 같이 한 거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잘 관찰하고 특징을 살려서 그림으로 표현도 하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재구성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유아들이 곰이 돼서 숲속 친구를 만나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읽고 내가 곰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변형해서 그린 거죠. 자, 요건 이야기 재구성입니다. 이야기 재구성 방법을 활용한 것이고 주인공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아동문학의 창의적 접근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어요. 장비를 활용해야 되는 거긴 한데 뭐 고가의 장비 이런 것들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붙이는 거예요. 뭐 디카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찍어 붙여가지고
정지된 상태랑 쭉 돌려서랑 같이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재밌게 활동해보는 거예요. 미술하고 연결도 시킬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새는 그림이 막 이렇게 재밌는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요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험에 낸 거는 생활동화하고 이야기 재구성, 요 두 가지가 시험에 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나에서 기억은 사람들이 말하는 실제 또는 가상의 세상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일상적, 가상적 두 가지 측면에서 일상적 내러티브, 가상적 내러티브, 상상적 내러티브, 가상적 내러티브, 여기서 기억이 발달하는데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라고 하고 있고, 나의 지문을 보시면은 인간의 사고는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로 나누어져요. 패러다임적 사고는 지식의 주체, 지식의 그런 파워가 바깥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는 나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위대한 학자 누가 이렇게 말했다, 너 외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진리가 명확한 거, 요게 패러다임적 사고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습자들은 너무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식 한 1000가지 외웠으면 그거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의미 있는 지식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외우고 막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내러티브적인 지식, 내러티브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설명할 때도 나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유아들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할 때 패러다임적인 지식 전달 방법 말고 내러티브적인 지식 전달 방법이 적당한 거라는 거죠. 자, 예전에 우리 3호세 누리과정 해설서 기술 방식이 패러다임적인 사고에 의해서 써져 있는 거라면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실이 책들은 전부 내러티브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읽었을 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는 교사와 그리고 유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예전 3호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학문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뭐를 가르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이제 패러다임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은 내러티브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번에 들어갈 말은 내러티브이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다의 로젠블렛은 텍스트와 작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젠블렛은 다의 지문에 보시면 독자 반응 이론을 문학교육에 적용한 학자이죠. 상호 교류 이론을 펼쳤어요. 다분히 이제 요거는 교류인데 상호 교류 이론, 교류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 이론에 기초하면 문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런 접근이 텍스트 중심의 접근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젠블렛은 본문과 작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상호작용이 단지 기계론적 입장에서 분리된 요소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교류는 독자와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관련 요소들까지 포함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류 과정에서 독자는 각자의 배경에 따라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작품은 매우 능동적인 과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작품이라고 하는 거, 텍스트라는 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 텍스트가 중간에 있어요. 텍스트가 있죠. 텍스트를 이제 작가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텍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 작가는 텍스트에다가 자신의 사고나 마인드를 다 집어넣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독자가 있잖아요. 독자는 이제 얘랑 이제 상호 교류를 하죠. 이것도 독자가 그냥 이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텍스트와 독자는 교류해요. 텍스트와 독자는 교류하고 이 과정에 작가가 텍스트에 자기 생각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교류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3번 밑에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내용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교류입니다. 교류. 그래서 3번은 그래서 여기 이제 독자 반응 이론, 상호 교류 이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독자와 텍스트와의 교류, 텍스트를 활용한 독자와 작가의 교류,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하실게요.
라는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관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최근에 라에 보시면 두 가지 관점 뭐가 나와 있죠? 게젤 나와 있는데 이건 읽기 준비도. 근데 이제 성숙주의의 읽기 준비도랑 행동주의의 읽기 준비도는 좀 다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성숙주의의 읽기 준비도죠. 게젤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클레이는 유아의 문식성이 자연스럽게 발현한다고 봤는데 이건 발생적 문식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전에는 유아의 문식성 관련해서는 읽기 준비도, 성숙주의의 읽기 준비도와 행동주의의 읽기 준비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적 문식성 요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4번 문제에 보시면은 유아의 문식성 발달에 관한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접근법에 기초한 유아의 문식활동 지도 방법은 어떤 건지 쓰라는 건데, 자, 이것도 좀 문제를 쉽게 낸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어떻게 써도 답이 되게끔 알고만 있으면 쓰게 그렇게 문제를 너무 좁게 한정한 게 아니에요. 요건 이제 요 내용을 좀 공부하시라는 의미에서, 자, 보시면은 읽기 준비도 관점에서 발생학적 그런 관점에서 요즘 이제 새로운 관점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자, 읽기 준비도는 말씀드렸고요. 성숙주의와 행동주의의 읽기 준비도 관점이 있고, 그리고 발생학적 문식성 관점은 클레이의 이야기고, 이게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애들이 막 끼적이고 읽는 흉내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읽는 행동이라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클레이의 입장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읽기 쓰기, 그러니까 이제 읽기 준비도적인 관점에서는 읽기 다음에 쓰기를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발생학적 문식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읽고 쓰다 보니까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그런 혼합 교수 방법, 요게 지금은 주종을 많이 이루고 있죠. 그죠? 문학교육 같으면 이제 균형적 접근법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혼합 교수 방법에는 발생적 문식성 플러스 SBRR이 같이 더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발생적 문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좀 전에 얘기한 거.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문식성이 나타나게 해줘라. 총체적 접근법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란 얘기예요. 자, 발생적 문식성에서는 문자가 가득한 교실 환경이라든지 얘네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서는 체계적인 문자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SBRR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접근법이에요. 아이들한테 문자 언어 교육을 할 때 과학적인 교수 방법을 써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제 과학적인 교수 방법을 쓰라는 거기 때문에 대집단, 소집단 교수 활동을 하면서 음성 언어, 의문인식, 알파벳 지식, 이 자모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의문인식 교육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에 대한 개념들도 알려줘야 되고, 이런 지금 뭐 의문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문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SBRR, 과학적인 문자 언어 교육을 받은 애들이 나중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됐을 때 보니까 이런 SBRR 교육을 받은 애들하고 안 받은 애들하고 성적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는 발달 과업이 의문인식이잖아요. 요거를 철저하게 배운 애들이 나중에 문해력도 뛰어나고 공부를 훨씬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 시기에는 발생적 문식성도 중요해요. 재밌게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섞은 혼합적 교수 방법을 써야 된다. 요게 대세예요. 요게.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설명하라는 문제를 내드린 건데, 선생님들이 맞추기를 바란 건 아니고, 요걸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유아들은, 문자 언어 교육을 할 때는 일단 총체적 접근법 비슷하게 이렇게 발생적 문식성 관점에서 나온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일단 아이들의 흥미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읽기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SBRR, 그죠? 요게 이제 과학에 기반한 읽기 연구, 요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SBRR, 요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유아기 어린이들이 음성 언어, 의문인식, 이게 이제 영어권이니까 알파벳 자모음이지, 우리 같으면 이제 그냥 한글 자모음이 되겠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에서의 읽기 성취를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유치원 때 잘하는 애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그러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업 성적하고 유치원 때 얼마나 자모 교육을 잘 받았느냐 하는 것이 성적하고 딱 연결되니까 유치원 교육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즘은 발생학적 문식성과 SBR, 과학적인 그런 문자 언어 지도 방법이 같이 혼합된 교수 방법, 요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요런 관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놀이 중심, 유아 중심에서 왜 자꾸 의문인식 시험 문제 자꾸 내는 거야? 요게 세계적인 대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제가 첫 시간은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번 브레이크를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5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예.